최근 중국을 표적으로 삼은 테러 수위가 심상치 않습니다. 보통 테러의 위협이라고 하면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을 먼저 떠올리게 마련이죠. 하지만 지금 중앙아시아 전역과 파키스탄의 공사 현장, 심지어 아프가니스탄의 식당까지 중국인들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서로 앙숙이었던 세 곳의 테러 단체가 중국이라는 공통의 적 앞에서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졌는지 그 내막을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최근 상황부터 짚어보죠. 지난 2025년 11월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접경 지역에서 중국인 광산 노동자들이 기습 공격을 받아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류탄을 장착한 드론이 중국인 작업장을 정밀 타격한 것인데, 이는 드론이 중국인을 노린 테러에 동원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중국 대사관은 즉각 자국민 철수령을 내렸고, 야심차게 진행되던 2배 중국 국제고속도로 공사도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2달 뒤인 2026년 1월 19일, 이번에는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 위치한 한 중식당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7명이 희생되었습니다. 테러가 일어난 장소는 카불에서도 치안이 가장 좋다고 알려진 상업지구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만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인이나 관련 사업체를 겨냥한 습격이 10건 이상 보고되었습니다. 파키스탄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2021년 이후 파키스탄 내에서 테러로 숨진 중국인만 최소 20명, 부상자는 30명이 넘습니다. 2024년 3월에는 중국인 기술자 5명이 폭탄 테러로 사망했고, 10월에는 카라치 공항 근처에서 중국인 호송대가 공격을 받아 2명이 추가로 희생되었습니다. 경제회랑, CP, 관련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까지 합산하면 2020년부터 2024년 사이 무려 62명이 목숨을 잃은 겁니다. 왜 하필 지금 미국도 이스라엘도 아닌 중국이 표적이 된 걸까요? 이들이 돌연 중국을 공격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신장이라 불리는 땅에서 벌어진 비극을 알아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서쪽 끝에는 한반도 면적의 7배가 넘는 거대한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투르크계 무슬림인 위구르족 1,00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이 지역을 통치해온 방식에 있습니다. 2017년부터 중국 당국은 직업훈련소나 재교육센터라는 이름 아래 대규모 수용시설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극단주의를 예방하려는 교육 목적이라 홍보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2022년 8월 UN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신장 인권 실태 보고서를 통해 대규모 자의적 구금이 실제하며 이것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보고서의 권고는 철저히 외면받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도 UN 전문가 5명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신장의 5개년 계획 문서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무려 375만 건의 노동력 이주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위구르족을 고향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공장으로 강제 압송해 노역을 시키는 행태를 두고 유엔은 이를 강제 노동이라 규정하며 경고했습니다. 심지어 이는 강제 이주나 노예화 같은 반인도적 죄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용소 내부의 참상을 담은 증언들에 따르면 그곳에선 종교 활동이 원천 금지됩니다. 코란을 읽다 걸리면 처벌을 면치 못하고 라마단 금식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 강제 노역 의혹은 물론 인구 조절을 위한 출산 통제 정황까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UN 보고서는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신장 지역의 출생률이 48.7%나 급락했다는 사실을 명시했습니다. 위구르 여성들에게 피임 시술이나 낙태를 강요했다는 증언들이 여러 인권 단체를 통해 쏟아져 나왔고, 촘촘한 감시망 또한 공포를 더합니다. 현재 신장에는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디지털 감시 시스템이 가동 중입니다. 거리마다 안면 인식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휴대폰에는 정부가 배포한 앱을 의무적으로 깔아야 합니다. 통화, 기록부터 메시지, 사진까지 모든 데이터가 수집되는데 유엔은 AI 기술이 탄압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왜 시진핑 정부는 이런 극단적인 정책을 고수할까요? 그 배경에는 2009년 우루무치 유혈 사태가 있습니다.
당시 위구르족과 한족의 충돌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자 중국 당국은 분리 독립 움직임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초강경 통제책을 택했지만 이는 안정을 가져오기는커녕 전혀 예상치 못한 역풍을 불렀습니다. 고향에서 쫓겨나고 가족이 수용소에 갇힌 이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분노한 이들 중 일부는 무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투르키스탄 이슬람당, 즉 TIP라 불리는 조직이 존재합니다. 위구르 전사들로 구성된 이 무장단체는 본래 동투르키스탄의 독립을 목표로 활동해 왔는데 신장 내부에서의 활동이 정체되자 전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들은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등지의 교전 지역을 돌며 타 조직과 연대해 실전 감각을 익혔습니다. 전투 역량을 키워온 셈이죠. 시리아에서 아사드 정권이 위기를 맞이하자 TIP의 수장 압둘 알투르키스타니는 공식 성명을 통해 시리아의 적들이 겪은 고통을 중국의 불신자들도 머지않아 똑같이 맛보게 될 것이라며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시리아군에게서 탈취한 미사일을 앞세워 중국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위구르 전사들의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죠. 특히 우려스러운 대목은 이들이 드론 기술을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25년 11월 타지키스탄 국경 교전 당시 실제로 폭탄을 장착한 드론이 투입되었습니다. 과거처럼 목숨을 버리는 자살 테러 방식에서 벗어나 원거리에서 타격 후 이탈하는 전술로 진화한 것입니다. 시리아 내전의 경험이 녹아든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사실 TIP 입장에서 신장 내부를 직접 공략하는 건 극심한 감시망 탓에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해외에 진출한 중국의 인프라와 노동자들을 공격해 정부의 기반을 흔들겠다는 계산이죠. 실제로 타지키스탄 사태 직후 중국은 국경 초소 구개소를 짓기 위해 약 600만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막대한 자본으로 안보를 사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하지만 위협은 TIP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탈레반과 극렬히 대립하던 또 다른 세력이 판에 끼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ISISK라 불리는 이슬람 국가 호라산 지부입니다. 이들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접경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IS 분파로 탈레반을 변절자로 규정하며 거세게 공격해 왔습니다. 탈레반의 정권 장악을 인정하지 않는 숙적 관계인 셈이죠.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중국을 타깃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탈레반의 행보가 있습니다. 정권을 잡은 탈레반은 무너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국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대규모 투자가 절실했던 탈레반과 아프간의 막대한 광물 자원을 노리던 중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것입니다. 특히 리튬과 히토류 확보에 사활을 건 중국에게 아프가니스탄은 놓칠 수 없는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다만 중국은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위구르 무장 세력이 아프간을 배후지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하라는 것이었죠. 자본이 급했던 탈레반은 TIP 등 위구르 조직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됩니다. 유엔 안보리의 보고서에 따르면 여전히 다수의 무장 세력이 아프가니스탄 내부에서 건재하게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ISISK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대대적인 선전전에 나섰습니다. 탈레반이 무슬림 형제들을 배신하고 팔아넘겼다. 중국은 이슬람을 파괴하려는 새로운 침략자다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족이 억류되고 고향을 잃은 채 분노에 휩싸인 위구르 청년들에게 복수라는 명분을 제시하며 이들을 포섭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ISISK는 중국 대사관과 국영기업, 심지어 민간인 밀집 지역까지 구체적인 공격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디펜스원은 이 현상을 예리하게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이익을 타격함으로써 탈레반 정권의 버팀목인 외부 투자를 차단하고 결과적으로 숙적인 탈레반까지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는 셈이죠. 이런 선전전이 한창일 때 또 다른 지역에서는 실제 폭발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은 파키스탄이 그 무대입니다. 1대1로 사업의 핵심 기둥이라 불리는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CPE 정밀 타격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곳에 투입된 공식 자금만 약 6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0조 원이 넘는 거대 프로젝트입니다. 남단의 과다르항에서 중국 신장까지 있는 도로와 철도, 에너지 시설을 구축하는 원대한 계획이지만 지금은 공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탈레반 TTP과 발루치스탄 해방군, 이 CPEC 건설 현장을 끈질기게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파키스탄 정부가 중국 자본으로 연명하고 있으니 그 젖줄인 투자를 망가뜨려 정부를 약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위구르 탄압이라는 명분까지 더해지면서
공격의 강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특히 BLA는 자국 자원을 중국과 정부가 가로채고 있다고 주장하는 분리주의 조직으로 이전부터 과격한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2018년 카라치 영사관 습격과 2020년 증권거래소 공격 모두 이들의 소행이었습니다. 중국의 야심찬 프로젝트가 지정학적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모습입니다. 2024년 과다르항을 겨냥한 기습 공격에 이르기까지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발루치스탄 해방군 BLA 주도한 작전 헤로프이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퀘타와 과다르 등지에서 정교하게 계획된 동시다발적 테러가 감행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 당국은 정규군까지 배치해 건설 현장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는 실정입니다. 현재 발루치스탄에는 중국 국적자들의 안전을 전담하는 육군 여단이 주둔 중이며 지난 1월에는 이슬람 마바드 내에 중국인 보호를 목적으로 한 특수경찰 부대까지 새롭게 창설되었습니다. 약 26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된 이 조직은 정보 수집부터 순찰, 호송, 긴급 대응은 물론 대테러 합동 훈련까지 수행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는 미비합니다. 테러는 멈추지 않고 있으며 보안 유지를 위한 비용만 천문학적인 액수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우 소름돋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본래 서로 총부리를 겨누며 대립하던 세 세력 사이에서 최근 기묘한 연대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TIP, ISIS-K, TTP, 그리고 BLA의 복잡한 관계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TIP는 위구르족 중심의 민족주의 무장단체로 동투르키스탄의 완전한 독립을 기치로 내걸고 있습니다. 반면 ISIS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이슬람 칼리프 국가 건설을 꿈꾸는 범지구적 지하드 조직이죠. TTP와 BLA는 파키스탄 내부에서 활동하는 반정부 세력입니다. 이들은 추구하는 목표도 신봉하는 이념도 제각각입니다. 특히 ISIS-K와 탈레반 계열은 숙적 관계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직들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동의 적을 상대로 하나의 전선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유엔 안보리 제재 모니터링 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영토 내에서 ISK, TTP, TIP, 알카에다는 물론 타지크계 무장 세력인 자마트 안사룰라까지 일제히 활동을 재개했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집단들이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표적을 노리고 있는 셈입니다. 대체 무엇이 이들을 하나로 묶었을까요? 바로 공통된 서사의 파급력입니다. 중국 정부가 신장 지역에서 자행한 행위들이 전 세계 무슬림 사회의 영린을 건드린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드론 폭격 등을 이유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이슬람의 주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국이 서방보다 더 치밀하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무슬림을 억압하고 있다는 인식이 급격히 확산되었습니다. 안면 인식 기술로 위구르족을 감시하고 AI로 행동 양식을 분석하며 빅데이터를 통해 잠재적 위험 인물을 가려낸다는 사실이 폭로되자 중국이 첨단 기술력을 동원해 이슬람의 뿌리를 뽑으려 한다는 이미지가 고착화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증오의 화살표가 분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만 쏠려있던 적대감이 이제는 중국을 향해서도 강력하게 분출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중국이 미국과 달리 이러한 형태의 공격에 대응해본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결국 중국은 자신들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진 꼴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1대1로 사업의 총 투자액은 이미 1조 달러를 상회하는데 그중 상당 부분이 테러 위험이 상존하는 불안정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중앙아시아 등지에서는 투자금 회수는커녕 진행 중인 사업마저 존폐 위기에 처했습니다. 타지키스탄 내 공격 여파로 고속도로 공사가 멈춰섰고 파키스탄의 주요 댐과 수력 발전소 건설 현장도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중국인 엔지니어들이 위험 지역 파견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교적 고립 또한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유엔에서는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가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태국이 위구르 난민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하자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직접 유감을 표명하는 등 국제적 비난 여론이 거셉니다. 이는 중국이 공들여온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우호 관계에도 균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진핑 정부가 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강력한 군사적 응징입니다. 해외에 파병하여 테러 본거지를 직접 타격하는 것이지만 중국은 아직 해외에서의 실전 경험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전 세계의 군사기지를 보유한 미국과는 사정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현재는 막대한 자본력을 동원해
일시적인 안전을 매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 국경 초소를 지어주거나 파키스탄의 AI 감시 체계와 보안 장비를 무상 지원하는 식입니다. 이에 미 국방부는 중국이 향후 타지키스탄에 독자적인 군사시설을 구축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자금 지원을 통한 대리보안 강화입니다. 파키스탄 정부의 예산을 더 쥐어주며 경계 강화를 압박하는 것인데 이마저도 별다른 진전이 없자 중국 내부에서는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한 중국 전문가는 현재의 상황을 칠흑 같은 사막에서 고장난 트럭을 밀고 가는 형국이라 비유했습니다. 걸음은 더디고 앞은 보이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위협이 도처에 깔려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근본적인 신장 정책의 변화입니다. 억압 수위를 낮추고 위구르족과 화해를 시도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권위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동안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강경 노선을 고수해 왔는데 이제 와서 태도를 바꾼다는 것은 지도부의 정책적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이 은밀하게 준비 중인 네 번째 히든카드가 존재합니다. 아직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내막인데요. 바로 중국판 민간 군사기업, 이른바 중국식 블랙워터의 등장입니다. 미국의 블랙워터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군을 대신해 전장을 누볐던 악명 높은 용병 기업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중국 또한 이와 유사한 조직을 구축했는데 바로 민간 보안 업체 PSC들입니다. 현재 중국 내에 등록된 관련 기업만 해도 50곳이 넘습니다. 이 중 20여 개 업체가 해외로 진출했으며 약 200명의 요원이 이라크, 수단, 파키스탄 등지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으로는 베이징 더웨이, 프론티어 서비스 그룹, 화신중안을 꼽을 수 있죠. 특히 프론티어 서비스 그룹의 탄생은 꽤나 역설적입니다. 설립자가 블랙워터의 창시자인 에릭 프린스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용병 시장의 거물이 중국 국영 대기업 CITIC의 경영권을 넘긴 셈이죠.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예상 매출액은 1억 달러, 한화로 약 1,300억 원에 달합니다. 콩고, 케냐, 나이지리아, 남수단 등지에서 활동 중이며 미 상무부는 2023년 이 회사가 중국 인민해방군의 훈련과 지원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화신중안이라는 업체는 행보가 더 독특합니다. 중국 보안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무장해상 호위 면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운 공룡인 코스코 선박에 탑승하는 이 경호원들은 자위권 행사 시 살상 무기를 사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사실상 바다의 용병인 셈이죠. 직원 대다수는 인민해방군이나 무장경찰 출신으로 구성됩니다. 중국 법상 민간인이 타국에서 무기를 소지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겉으로는 비무장, 보안 서비스를 표방하지만 실상은 법적 회색지대에서 운영되는 실정입니다. 2023년 중국 당국은 해외 보안, 운영에 관한 새로운 국가 표준을 마련했습니다. 제도적 정비는 곧 이 산업을 본격적으로 키우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이미 14개국에 진출해 있습니다. 2024년 9월 열린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은 1억 4천만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과 군경 수천 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약속했습니다. 러시아 바그너 그룹의 재편과 서방 군대의 철수로 생긴 사헬 지역의 권력 공백을 중국 보안 기업들이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그간 중국은 내정 불간섭 원칙을 앞세워 해외 자국민 보호를 위한 군 파병을 자제해왔습니다. 하지만 민간 보안 업체를 활용하면 정규군 없이도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2011년 리비아 위기 당시 자국민 3만 5천 명을 철수시킬 때도 군대가 아닌 민간 루트를 동원한 바 있죠. 향후 분쟁 지역에서 테러 위협이 심화될 경우 이들 업체가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미 국방부 산하 CSIS는 이를 스텔스 산업이라 규정하며 중국의 조용하지만 치밀한 군사적 확장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이든 리스크는 크고 마땅한 대안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부 통제로 평화를 유지하려 했던 시도가 도리어 국경 밖에서 거센 반발의 불씨를 지핀 셈입니다. 안전을 위해 놓은 불이 걷잡을 수 없는 산불로 번진 형국이죠.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강압적인 통제가 진정한 평화를 보장할 수 있을까요? 역사는 이미 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소련의 아프간 점령이 무자헤딘을 낳았고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라는 혼란 속에서 IS가 탄생했습니다. 강압은
당장의 저항은 억누를지언정 장기적으로는 더 큰 증오를 키우는 독이 되곤 합니다. 물론 중국 당국은 신장을 방치했다면 분리 독립과 테러가 본토를 위협했을 것이라는 안보 논리를 고수할 것입니다. 그 판단의 정당성은 역사가 평가하겠지만 현재의 상황은 중국의 당초 계산이 완전히 빗나갔음을 시사합니다. 서로 대립하던 조직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결집하는 이 기묘한 흐름에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억압이 결코 안보의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역사의 교훈을 중국은 지금 뼈아픈 대가를 치르며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